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조선왕조실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조의 시대 두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정조의 잘못된 선택, 외척 세도 정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정조에 대해서 얘기를 좀 심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정조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졌던 많은 의문들, 근데 그 의문들을 하나 이렇게 좀 찾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정조하고는 전혀 좀 다른 이미지의 왕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을 때 저도 사실 굉장히 좀 마음은 좀 안 좋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시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어서 이제 그 정조의 이제 마지막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외척 세도 정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정조가 죽고 나서 이제 조선의 이제 임금들이 바로 자식이었던 순조, 그리고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가 있었는데, 효명세자는 이제 왕이 되지 못하고 이 그 대리청정 고 시기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헌종이라고 하는 왕, 그리고 이제 철종이라고 하는 왕, 그리고 나서 이제 고종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그 근대를 연 왕으로 이어지는데, 이 순조, 헌종, 철종, 요 이제 세 명의 왕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존재감이 별로 없죠. 바로 이제 순조가 딱 이렇게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사실 왕이 뭘 한 게 없는 시기죠. 그때는 이제 뭐예요? 소위 얘기하는 세도 가문들이 이제 주도하는 이런 이제 정치가 이게 진행이 됩니다. 또 하나 없죠. 그때는 왕만 없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지긋지긋한 붕당, 당쟁도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세도 정치의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이제 외척이 붙죠. 왜냐하면 이 세도 가문들이 대부분 다 그 왕의 외척들, 부인 집안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러한 세도 정치라고 하는 게 누가 만든 거냐? 사실 이걸 꼭 정조 개인한테만 다 돌릴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시대적인 산물이니까. 그리고 역사의 산물이니까.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조의 의도는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뭐 저 김조순의 딸 이제 순원왕후가 되거든요. 이 순원왕후를 이제 순조의 이제 그 부인으로 이렇게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정조가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식도 잘 보호를 하고, 정조의 의도는 나름 선했는데 그 뒷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최고 지도자가 자기 집권대가 있고요, 나를 이어서 뒤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치력도 양성을 하고 하는 좀 거신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조는 사실 노력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젊은 정치 세력들, 개혁적인 정치 세력들을 등용한 걸 통해서 당시에 어쨌든 이 병들고 늙은 조선이라는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기득권 세력과의 타협을 통해서 어쨌든 변화를 모색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마저도 안 되니까 결국 마지막에 의존한 게 뭐냐? 바로 세도 가문의 의지에서 자기 자식, 결국 왕권을 보장하는 이런 선택을 취하게 됐다는 거죠.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김조순, 그리고 그대의 딸 순원왕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자식 순조가 되는 거고. 물론 여기에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정순왕후도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제 사주, 특히 이제 순조의 어떤 이 그 사주팔자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먼저 이 김조순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요. 자, 김조순 이분이 누굽니까? 안동김 씨의 그 세도 정치가 몇 년 지속됐습니까? 거의 한 70년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두 세대가 넘는 거예요. 그 시절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김조순입니다. 사주팔자가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을류년생이다 라고 하는 것밖에는 지금 모릅니다. 자, 김조순이라는 어떤 인물인가? 이제 남인이 이미 그 저기 숙종시대에 그 누굽니까? 그 장희빈. 그 사건을 인해가지고 전부 다 절멸된 이후에, 당시 이제 그 이 조선의 이제 전국은 노론 세력 이제 일색이 된 건데요. 그 노론 세력들이 이제 크게 이제 벽파와 시파로 나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둘러싸고, 그 속에서 이 김조순 같은 경우는 이제 노론 시파에 속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당시에는 이제 이 벽파와 시파의 싸움이 굉장히 갈등이 많았는데, 근데 김조순 시파에 속했으면서도 동시에 있잖아요. 당시에 그 당쟁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조한테 이 어떤 이 그 좀 당쟁을 좀 철폐하는 큰 이제 탕평 이런 걸 많이 이렇게 그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조순 같은 경우는 이 평가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나름 온건하고 합리주의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걸 갖다 이제 누구는 굉장히 좀 처세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정조가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다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결국 이제 그 이 자기 아들 순조가 좀 이 사주가 보면요. 뭐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좀 약간 모자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자랐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 이 정조도 보면. 왜냐면 보통 아버지가 자기가 좀 잘났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은 어쨌든 좀 더 모자라게 보입니다. 근데 좀 모자랐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후사를 결국 이 김조순 저 가문과 결탁하는 걸 통해서 좀 보장을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김조순의 딸을 순조하고 혼인시키는 그걸 마지막에 추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둘을 혼사를 못 시키고 정조가 죽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벽파하고 시파가 굉장히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권력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제 정조가 죽을 때 정조의 의붓어머니였던 정순왕후는 살아 있어요. 근데 정순왕후는 누구냐면 노론 벽파의 뒷배가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는 누구의 제일 큰 위기입니까? 바로 시파였던 이 김조순 이 가문의 굉장히 커다란 위기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정조가 생각했던 자기의 후계구도, 즉 순조가 왕위를 제대로 잘 계승받아서 이런 세도가문과 결합을 해가지고 좀 왕권을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도 이게 굉장히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실제 당시 벽파는 작살내려고 했거든요, 이 시파를. 근데 굉장히 재미나게도 정조의 말년 그 사후를 갖다 누가 보장해줬다고 그랬죠? 정순왕후라고 얘기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노론의 기본적인 당의 방침이 뭡니까? 국헌문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왕의 외척이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사실 권력의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통이 있는 데에서 시파의 딸이 왕하고 결혼을 한다. 막았어야죠. 그걸 갖다 이제 어떤 얘기 좀 공학적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자, 근데 그걸 누가 보호해 준 줄 아십니까? 이 혼사를? 그게 바로 정순왕후입니다. 정순왕후가 이것은 정조대왕의 유지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 혼사를 성립을 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벽파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 왜 정순왕후가 왜 그랬을까? 이게 참 의문이에요. 근데 이 정순왕후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요, 영조의 부인이었습니다. 즉, 정식 계비였습니다. 그런데 몇 살에 영조하고 이 결혼한 줄 아십니까? 15살에 했어요. 그때 영조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66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선에 이제 국모가 됐다. 최고의 어쨌든 자리에 있는데, 그럼 뭐합니까? 그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할아버지에다가 또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으니까 평생 청산 과부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즉슨 순원왕후가 된 이 딸을 너무 좀 이렇게 자기의 처지를 보면서 혼사를 하기 전에 몇 번에 뭘 좀 주고받는 게 있나 봐요. 상당히 진행이 좀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혼사가 성립이 안 되면 순원왕후는 이 사람은 결혼도 못 해보고 그냥 과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이제 처지에 되는 거를 안타깝게 여겨서 그냥 이 정순왕후가 허락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누구예요?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있는 시기니까 최고의 권력자가 되니까 이 벽파에서 시파들의 탄압이 굉장히 좀 심해지는 거죠. 아직까지 이제 뭐 이게 왕이 장립됐다 해도 권력을 못 누린 거예요. 이때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그때 바로 노론 벽파가 이 시파를 갖다 탄압하기 위해서 벌였던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신유 박해라고 하는 이 사건인 거죠. 정약용의 형제들, 뭐 정약정이라든지 정약종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이렇게 그 유배를 가고, 이거는 이제 사실 그 1차적인 탄압의 대상은 누구였어요? 잔존한 남인그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인이 이미 이제 어떤 하나의 정치적 세력으로서는 힘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이제 그 뿌리가 없어지지, 항구적 뿌리 이런 게 없어지지는 않겠죠. 근데 그런 남인들이 대체로 보면은 서양사상, 이 천주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그 남인 세력들을 좀 절멸시키고 이걸 통해서 또 시파를 제압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어떤 숙청을 한 사건이 바로 이 신유 박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모든 거는 다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수렴청정을 하던 정선왕후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수렴청정을 거두고 이제 순조한테 친정을 하라고 해서 친정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자, 역전이 되면서 김조순이 이제 왕의 그 장인이 되어가지고 이 시파에 의해서 노론 벽파의 거의 이건 사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의 대학살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노론 벽파가 이때 절멸이 됩니다. 시파만 남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순왕하고 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드디어 이 정조 대왕을 반대하던 벽파 놈들을 다 쓸어버려서 속이 시원하다. 그리고 드디어
당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선언을 했대요. 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조선사를 보면 이게 뭐 이제 식민지사가 이렇지만 저기 그 몇 세기예요? 그 저기 16세기 예? 이쯤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붕당의 시대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지긋지긋한 붕당 당쟁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과정에서 분명히 많은 어떤 이제 국가적 사회적 손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직전까지도 또 시파벽파가 나와서 또 막 그냥 서로 죽이는 싸움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나고 나니까 드디어 평화로운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도 정치, 우리가 국회 이런 거 보면요. 막 속 터지죠.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거 갖고 막 서로 말싸움하고 등등. 이런 걸 하면 저거 좀 다 쓸어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거는 붕당이나 당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인 거죠. 이렇게 당쟁의 구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물론 이전에 이제 광해 시대에도 당시에 이제 그 뭐야 동서의 그 붕당 구조가 북인들에 의해서 무너진 적이 한 번 있었지만 그래도 유지되던 것이 이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 결과가 뭐냐면 특정 가문에 의한 전제 독재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현대 정치에서도 이런 당쟁 구도가 어쨌든 많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요, 이거는 어떤 전제 정치가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내용을 바르게 바로 백성들의 문제를 갖고 하라고 이렇게 압력을 가야지 그 자체가 불필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때 역사적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그 혼란스러웠던 시절에 왕이 된 게 바로 이 순조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저는 왜 조가 붙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정조, 그 정조 앞에 있는 그 영조, 이 세 명한테 이 조라고 하는 묘가 붙어 있죠. 이게 원래 이들이 살아있던 시절에는요, 조가 아니었어요. 영종, 정종, 순종이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게 대원군이 그 세 분의 이제 왕들을 다 조로 이 묘를 고쳐라 해서 이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저는 뭐 앞에 영조, 정조는 그런 대로 이해가 돼, 그나마. 그런데 이 순종은 정말 잘 모르겠어. 왜 조를 붙였는지, 묘를. 자, 그런데 보면 1790년 6월 18일 태어났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조선의 어떤 지식인 계층들이 좀 프랑스의 그런 계몽주의자들처럼 조금 더 그렇게 좀 과격하고 이랬다라고 하면 누구의 그 단주대에서 그 목 잘린 루이 19세처럼 좀 그렇게 될 수 있는 운명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 자, 사주가 경술년, 개미월, 정묘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정묘라고 하는 일주가 이전에 왕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영조의 형, 경종이 바로 정묘 일주입니다. 근데 경종이 어떤 분이었어요? 굉장히 심약한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당시에도 이 당쟁이 굉장히 격화됐는데 그때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요. 뭐 사주가 어쨌든 간에 이 좀 배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이 정묘는요. 일단 예쁘고 너무 여리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작은 불, 작은 나무 이런 거니까. 근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월이 또 개미입니다. 언뜻 보면요. 목, 화, 토, 금, 수 5행을 실을 모르지만 다 미리 갖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아기자기하게 잘 살아간다. 갈 수 있겠다. 라고는 보여줄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자기는 그렇게 살았겠죠. 하지만 지도자, 왕 이런 걸로서는 그걸 감당할 만한 그런 기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지금 월에 떠 있는 개라고 하는 글자를 주목해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정화가 있죠. 음화가 있죠. 여기는 뭐예요? 수가 있는데 음수가 있죠. 자, 정개가 둘이 만나면 바로 정개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정개는 수와 화의 싸움이니까 이게 소리가 나는 싸움이에요, 안 나는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 양의 그 충이 있고 음의 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음의 충이에요. 청가는 정신적인 거라고 했죠. 자, 정신적인 측면에서 무엇인가 심각한 충돌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순조가 계속 몸이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게다가 밑에를 보면 이게 묘목이죠. 밑에 미가 있죠. 근데 이 묘미라고 하는 거는 이 미 안에 을목이라고 하는 게 있듯이 서로 둘이 만나면 해묘미 합을 해가지고 목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여지냐면 목생화에서 사람들은 아, 나를 도와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자, 이 정화는 작은 불이에요. 우리가 흔히 촛불, 뭐 등불 이런 거예요. 자, 불을 이렇게 피우는데
잘 타라고 나무를 막 집어넣어줘요. 자, 그럼 오히려 불이 꺼지죠. 지금 그런 모양인 거예요. 밑에 이 지금 그 정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이 평인이라고 하는 게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이런 거를 갖다 이제 신살로는 효신살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너무 많아지면요, 거꾸로 내가 죽는 거예요. 자기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월까지도 미가 돼서 합이 돼가지고 다 목국을 이루다 보니까 이거는 작은 불에다가 옆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편관이 있는데 이게 결국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정화를 꺼트리는 모양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기질이 어서 드러난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순조는 정사를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다 자기 장인어른과 자기 부인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곧바로 자기 아들 효명세자한테 맡기게 되는 거죠. 순왕후는 그 자체 사주를 이제 보면 순주하고 좀 비교해 보면요, 피도 눈물도 없게 보이지 않습니까? 딱 냉정하게 보이잖아요. 이 금기가 좀 많고, 띠로 보면 이게 닭띠고, 아버지와 딸이 다 닭띠죠. 그런데 이제 이 순조는 뭐예요? 인호술, 개띠다 보니까 이길 수 없는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화토 동법에 의해서 이건 토로도 봐야 되기 때문에 토생금의 모양이라서 사유축이 인호술 운동보단 위의 운동이다. 자기가 왕이지만 거꾸로 장인과 자기 배우인을 모시는 모양. 이게 지금 딱 들어맞는 거예요. 요 시기의 모양에서. 안타까운 거죠. 참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왜 이런 지도자가 나왔는가? 뭐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조선은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게 누구의 잘못인가? 뭐 이런 어떤 역사를 특정한 개인한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대에 그 역사의 짐을, 무게를 짊어지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자신이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조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이렇게 이제 세도 정치로 가는 이 조선, 좀 사실 다루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저도 좀 답답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속에서도 무엇인가 좀 이렇게 낡고 병들고 노회한 조선을 바꿔보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은 있었습니다. 그 시도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얘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